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강의하는 이인재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일상생활의 한 70% 정도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이 2,000 몇백 명이죠. 그런데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모험심을 상당히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감염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가까운 제 개인적인 후배가 돌파 감염이 돼서 한 10여일 정도 격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2차까지 맞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격리 대상이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제가 한 3일 정도 이 격리를 해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을 좀 조심하셔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개별 접촉을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해서 조심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목표하신 바 그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1차 시험 준비하시죠, 그죠? 1차 시험 준비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장기 목표 필요 없다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지능이 중학교 때 한번 지능을 재보고, 그 후로 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지능이 101이 나왔습니다. 101. 그러면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지능이 높고 낮고 이것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느냐, 요게 중요한 것이지 지능은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년 3월 달에 1차 시험인가요? 패스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이나 8월 달 되면 2차 시험 보시죠. 그죠? 통과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3차 시험까지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졸업하신 분 계시나요? 그럼 졸업하시면 바로 연수 들어갈 수 있겠네. 그죠? 휴학하신 분들은 복학해서 학교 마치시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관으로 첫 해 받을 월급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정년퇴직 하실 때까지 통장에 넣어놨다. 통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년퇴직 하실 나이가 있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30년쯤 된다 칩시다. 그것이 복리이자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비자금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자한테 야, 네 사무관 월급 1년치 합산해가지고 자, 그걸 복리로 한번 계산해서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알려주겠죠. 공부는 목표가 중요하다. 지능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요게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강의 계획서는 좀 그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3개년도 요게 있죠. 요건 꼭 가지고 다니세요.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자료를 설명하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꼭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가 요 좀 두꺼운 이 자료 있죠. 요것이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 말하는 일명 선행조직자가 됩니다. 선행조직자. 여러분 선행조직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오스벨. 그죠? 오스벨. 뭐 전혀 생소한 단어입니까? 그건 아니시죠. 그죠? 오스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조직자인데 제가 예비순환 때는 이 조직자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제공 안 됐죠. 그런데 일순환 때는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비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순서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됐다. 그런데 일순환 때는 조금 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행조직자를 좀 보시면 페이지 7페이지 좀 뒤로 더 넘어가야 됩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선행조직자 학교 교육이 나오죠. 그러다가 11페이지 보시면 페이지가 갑자기 널뛰기를 합니다. 342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교육 사회학 파트에서 다루는 학교와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좀 뒤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13페이지 보시면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이 기출문제 3번 산문 있죠, 산문 여기에서 이제 같이 언급됐던 부분이 기출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2문에 보시면 사교육비가 나오죠. 그죠? 요게 우리 책에서 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요 기출문제는 꼭 가지고 다니시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전 연도 한 서너 개 정도 더 출력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15페이지로 넘어가면 학교 조직론 이렇게 해서 나오죠. 또 페이지가 널뛰기 합니다. 438페이지로. 요 교육 행정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요것을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 파트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행조직자 요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대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서 또 책도 보시고 또 별도로 서브노트가 필요하시다면 또 서브노트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자료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마스크를 끼고 말을 했더니 숨이 안 통해 가지고 교육 정보화 있죠? 프린트. 교육 정보화. 거기 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사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4차 산업혁명 사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양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학적이고 그 다음에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사회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 지식정보화 사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식정보화, 교육정보화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건 거의 등위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는 어디가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4차 산업혁명, 여기에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의 핵심이 뭐냐? 교육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 이 지식혁명 사회에서 교육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핵심. 뭐다? 지금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있잖아요. 요게 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이 수업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자, 4차 산업혁명 이전에 바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지식과 진리를 학생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둔 것이 4차 산업혁명 사회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사회, 다시 말하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의 핵심은 뭐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그 말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된다. 그러면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바로 교육이 주도한다, 그 말입니까? 저 이인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잘하면 높은 점수 맞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대답 잘하면 높은 점수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학습자 중심할 때 중심은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이걸 학습자 중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학습자 중심의 교육 그러면 기출문제에 어떤 형식으로 시험에 나왔냐면 수요자 중심 교육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자 중심 교육 이것의 반대 개념은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 개념.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죠. 그럼 공급자 중심의 교육은 주로 어디 체제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느냐? 학교 교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공교육제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2022년 아니면 2023년에 최종 합격자 발표 명단에 여러분의 명단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업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첫 번째가 교육 정책이죠. 두 번째가 뭐가 됩니까? 공교육. 다시 말하면 학교 교육이 되죠. 그럼 현재 이 교육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2023학년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교육청으로 위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교육청으로. 응? 그럼 이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남은 것이 뭐가 됩니까? 대학교육. 대학교육.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됩니까? 평생교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있잖아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1번 보시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 유형이죠. 요게 우리 삼순환 때 풀었던 문제입니다. 삼순환 때. 앞으로 자, 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어떻게 하면 자, 고등교육, 대학교육하고 이 평생교육을 연계시킬 거냐? 연계시킬 거냐?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크입니다. 무크. 응? 대량 온라인 공개 학습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무크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 회원 가입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상관이 없이 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설악산 정상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무크 교육이 되는데 이 무크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현재 자, 여기에 가입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회원 수가. 그런데 강좌 완수율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5% 이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입해서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의 학력을 보면 75% 이상이 대학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석,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략적으로 5%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완수율이 낮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자, 학습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습자의 무엇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느냐? 개인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학습자들이 학습 행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바로 자,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지만 학습의 성과, 학습의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점을 쓸 때 이런 극복 방안이 나오죠. 이런 극복 방안이 문제점을 썼다. 그럼 여러분들이 극복 방안을 어떻게 쓸 것이냐죠. 여러분 어떻게 극복 방안 쓰시겠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죠? 여러분 다른 선생님들 잘 안 물어보죠? 그죠? 질문 많이 합니까? 원래 제 취미가 그래요. 여러분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러면 극복 방안은 어디서부터 도출하느냐? 문제점에서 극복 방안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점이 뭐가 되죠? 개인차 반영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극복 방안의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학습자의 특성, 학습자의 개성,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한 다시 말하면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죠. 여러분 항상 답안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점 따로, 그냥 극복 방안 따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고득점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극복 방안은 뭐냐? 바로 문제점으로부터 자, 이 극복 방안을 도출했을 때 효과적인 극복 방안이 나와요. 두 번째.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흥미가 없다 그러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동기 유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점에서 뭘 생각해내라? 극복 방안을 생각해라.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의 동기 유발, 첫 번째 뭐가 가장 동기 유발 크겠습니까? 첫 번째 동기 유발 방안으로 강화죠, 강화. 우리가 강화를 뭐라 그러냐면 보상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자, 보상 동기 유발입니다. 그럼 동기 유발 방안은 두 가지가 있죠. 내적 동기 유발과 외적 동기 유발이 있죠. 그럼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동기 유발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까? 1번 내적, 2번 외적 어떤 거? 1번이요, 1번. 그럼 여러분 내적 동기 유발인데 오늘 공부를 하고 내일 또 공부를 하려면
오늘 공부가 만족스러워야 되죠. 그죠? 만족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배운 내용 내일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많이 읽는 거예요. 성취감, 만족감이죠. 그죠? 이런 방법들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됩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그 행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담을 덜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 행정 직렬에 자 응시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비교육 또는 자 이쪽 부분 교육과 관련되더라도 어떤 사범 계열 또는 자 이 교육대 계열 이쪽에서 많이 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은 많이 안 묻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문제를 물어요. 이 문제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묻는지만 알면 쉽게 정답을 쓸 수 있어요. 이런 방안 3분의 2번이 있죠. 거기 방안을 이렇게 쓰면 돼. 극복 방안이야. 방안의 다른 말은 또 뭐가 됩니까? 대안이야, 대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능력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묻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돼. 능력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바로 그걸 뭐라고 그래? 자효능감이라고 그래.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확신을 뭐라 그러냐면 자효능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목표죠, 목표. 요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냐면 자 또는 자기 효능감 이렇게 되죠. 막상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접근을 혼란스럽게 접근을 하냐면 문제 분석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라. 기출문제를 많이 봐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럼 봅시다. 핵심이 뭐냐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학습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취미와 특기는 바뀌어야 됩니다. 취미와 특기가 두 글자로 바뀌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공부야, 공부. 그러면 자, 제일 먼저 학습자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춰야 돼.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응?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일 먼저 요겁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1140페이지. 아니, 1040페이지. 1040페이지 보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스스로 학습 욕구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학습 욕구를 진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여러분 스스로 탐색하는 거야. 스스로 탐색하는 거예요. 스스로 탐색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전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습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를 했잖아요.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학습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피드백 시키는 것까지 1차적인 책임을 누가 진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이 진다 그 말입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학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럼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들이 바로 있죠. 여러분 학습자 중심의 학습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학습자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죠. 여러분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위해서 개인차, 여러분 능력에 적성에 맞는 과제가 제공되어야 되죠. 그죠? 이거 개인차 반영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습이 필요하느냐? 협동학습이 필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협동학습.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2015, 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5 교육과정에서는 바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지식의 구조를 강조합니다. 지식의 구조. 그럼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는 탐구학습입니다. 이게 2015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바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한 친구 둘이서 같이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을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친구가 대답해주고 또 친구가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대답해주면 내가 또 궁금한 점 다시 질문하고 계속 친구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묻고 대답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짝학습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브루타라 그럽니다. 하브루타. 요즘에 교육심리학계에서 바로 가장 많이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브루타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하브루타가 중요하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수 학습 방법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장 협동학습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럼 보통 협동학습팀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하냐면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그런데 5명의 학생이 한 팀을 구성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부여된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학습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새롭게 등장한 많은 학습법들의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서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가 각광을 받는다? 하브루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학원에 와서 강의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율비스 학원에서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수업 내용을 인터넷 강의로 무료로 제공한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수업 내용을 인터넷 강의로 무료로 제시한다. 직강을 들으면 인터넷 강의, 인강을 들을 수 있다.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렇잖아?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인터넷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학원에 와서 직강을 듣는다. 그럼 어때요? 자, 복습 효과도 있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바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결합시켜서 학습을 하도록 하자.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여러분 첫 글자만 얘기해도 저는 다 알아먹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그러죠. 응? 그런데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고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커다란 단점이 뭐냐? 여러분 만약에 자 오늘 자 3시간 동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그럼 집에 가서 저녁 먹고 3시간 동안 강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잖아? 그럼 오늘 못 들었으면 내일 아침에 강의 듣고 오시겠습니까? 그냥 오시겠습니까? 그냥 와요. 이것의 최대 단점은 뭐냐? 최대 단점은 학습자의 참여도가 낮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학습에 적극적이다,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한때 아주 각광을 받았다가 서서히 쇠퇴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각광을 받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1995년이죠. 이때부터 각 사범대학에서 바로 교수들에게 이를 책임지고 이 학습에 자 우수한 점을 연구 결과로 내라. 그게 바로 뭐냐면 플립 러닝입니다. 플립 러닝. 그래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방향 수업, 역진행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바로 이런 학습 형태가 적용되었을 때 바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요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요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수요자가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 효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곧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는 창의력 함양이라고 하는 목표를 강조하는 학습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의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의력 모든 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창의력 함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창의력 함양이 쉽냐 그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인 창작자, 그죠? 자,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이라는 말 많이 듣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 여러분이 원했던 바, 하고 싶던 바를 여러분 스스로 촬영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해서 자, 동영상으로 만드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항상 여러분 시험에서 한 2, 3년 주기로 한 문제 정도는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왜냐하면 창의력을 기르려면 초인지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 초인지 능력. 근데 결과적으로 초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조절, 자기주도와 연결되거든. 요게 도돌이표처럼 뺑뺑 맴돌아요. 뺑뺑 맴돌게 되죠.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조직자 있죠. 요걸 좀 보고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자, 또 보충 프린트 교육정보가 있죠. 요리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도래했다. 그런데 또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지금을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부르는데 반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3차 산업혁명 사회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무엇이 주도하느냐.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무엇이 주도합니까? 고도화된 과학 기술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판도라 상자에 비유하게 되죠. 판도라 상자.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 판도라 상자는 뭐예요? 자, 결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상자를 손에 쥔 판도라가 무엇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그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거죠. 판도라 상자를 여는 순간에 바로 불행과 각종 타락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사회를 바로 판도라 상자에 비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호기심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호기심은 곧 모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우리 프린트도 보면 나와 있고 우리 책에도 보면 나와 있죠. 2016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바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이끌어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슈 밥입니다. 그 슈 밥은요, 두 가지로 발음해 슈 와바고 그 다음에 슈 밥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가치는 뭐냐? 연결, 공유, 협동이에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연결, 공유, 협동이냐는 거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무형의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 AI, 인공지능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AI, 인공지능이 되겠죠.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마치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인공지능.
그럼 여러분 알파고가 생각이 나죠. 그죠? 알파고. 그래서 이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지식과 기능을 우리 인간이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수십만 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바로 스스로 어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알파고였죠. 그런데 그 후에 자 뭐가 개발이 되냐면 알파 제로입니다. 알파 제로. 응? 이 알파 제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게임의 법칙, 지식과 개념만 간략하게 입력해주면 그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요.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다 이겼습니다. 어? 그런데 요즘에 어디까지 발달했냐면 알파 폴드까지 발전해 갔다. 이 알파 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가 스스로 우리 인간의 단백질의 이 3차원 체계까지를 분석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인공지능이 되는데 여기 프린트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역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되는 거죠.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영국의 BBC에서 발표한 인공지능의 직업 대체율이 있습니다. 직업 대체율. 그래서 자, 그래프를 좀 보시면 텔레마케터부터 교육 전문가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육 전문가의 직업 대체율은 어떻게 되느냐? 0.4%밖에 안 돼. 여러분들 자 행정고시에서 교육 직렬을 선택하시는 참 다행이신 거예요. 참 다행이야.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자, 이 교육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인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지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감성, 우리 인간의 정서, 이것을 포함한 정의적인 측면이 되죠. 그 다음에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감 능력입니다. 그죠? 바로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까지 바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겠느냐?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은 크지 않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사회가 자,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학교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자, 1번 사라진다. 2번 사라지지 않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행시도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학교 체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자, 월요일 날 자, 9시에 1교시 수업을 하고 금요일 날 딱 수업을 끝내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쉰다. 다시 말하면 이런 전통적인 학교 형태는 많이 사라질 거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것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가 됩니까? 졸업장 그리고 학력 이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형태가 대중화될 거냐?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소속감으로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협동심
그 다음에 봉사정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형태의 학교로 변화될 거다. 우리 프린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 체제는 유지될 것인가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온라인 학습이 주가 되면 결과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응? 자, 그런데 자, 그럼 다시 1페이지 넘어와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문제점 두 가지가 됩니다. 문제점 두 가지. 첫 번째,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그 혜택을 받는 계층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적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런 과학기술의 고도화,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바로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에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정보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로 부의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실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사건이 뭐가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거 50억 아닙니까? 그죠? 50억. 여러분 교육만 하지 말고, 응?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나중에 다이하실 때, 그죠? 세상을 하직하실 때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이 얼마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부터 한 7, 80년 후가 되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정보, 과학기술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접근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의 축적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천양지차로. 이런 사회가 바로 어떤 사회냐,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의 이 균등한 분배,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별표 쳐놓으세요. 정보 격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 불평등이 되죠. 정보 불평등. 요게 이제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면 작년도인가요? 작년도 기출 문제 보면 바로 정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나왔다 그 말이죠. 3문의 2번 문제가 됩니다. 3문의 2번. 그러면 이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그 말입니다. 자,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정보와 진전을 나타내는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으로 바로 나타난 개념이 정보 격차다. 이 정보 격차는 디지털 정보 통신 기술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부자입니다.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보 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 부자와 이 정보 빈자 사이의 사회적 격차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 정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개인의 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2000년 이전에 여러분 다 태어나셨죠, 그죠?
태어났지. 그죠? 2021년이니까. 그럼 2000년대 이전까지 여러분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능력이 지위를 무엇이 결정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지위 무엇이 결정했다? 자, 제일 꼭대기로 가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교육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자,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뭐였느냐? 대학을 졸업했느냐? 졸업하지 못했느냐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어요. 대학을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서 내면 다 취업이 됐습니다. 다 취업이 됐어. 그런데 불과 한 20년에서 30년 지난 시점에 우리나라 전체 학령 인구 중에서 8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학력 인플레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바로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지위가 무엇을 또 견인하냐면 자, 경제적 격차, 경제 능력을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보 접근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응?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얼마만큼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무엇도 결정하고 교육의 기회라고 하는 것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사회적 지위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경제적인 능력까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고착화된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고착화된 상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거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인위적인 대책이 아니라 얼마만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무엇이 해야 되느냐? 교육이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미래 여러분이라는 거죠. 미래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자, 둘째에서 마지막 밑줄 그어진 부분 뒷부분입니다. 정보 격차가 정보 불평등으로 경제, 교육, 문화적 불평등으로 구조화되어 가면서 취업 기회와 교육 기회를 제약하고 또 다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시키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 인위적으로 이 부분을 자, 정책적으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 방법에서 과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극복관.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인문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사회과학자들도 동시에 인정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자? 그 밑에 있잖아. 극복 방안.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 본연의 가치라는 거죠. 응? 인간 본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가치의 중심에 누구를 두자고 말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목적. 궁극적인 목적. 우리 교육 이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죠. 응? 자아실현이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꿈과 이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자아실현이 3차가 있어, 3차가. 3차. 여러분들은 3차 자아실현이 있어요? 1차가 뭐냐면 합격입니다. 1차 합격. 1차 합격 써놔. 그 가로 읽고 써놔. 희망연도. 그런 다음에 좀 이따 쉬는 시간 나갈 때 있잖아요. 나한테 보여줘. 1차 합격이. 그 다음에 합격을 딱 하면 연수 마치고 자, 부서 배치를 받겠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동기보다도 오히려 선배보다도 승진이 빨라. 응?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이 자, 최고 정책 결정자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부 장관쯤 될 때 되면 교육부는 없어지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체를 하겠죠. 그러면 하여튼 자,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5년간을 장관으로 재임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워낙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통령 선거로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안 돼. 왜냐? 우리나라 대통령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세 부류. 현직에서 죽거나, 내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신복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신복들이 다 가죠. 지금 현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신복들이 지금 줄줄이 가고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또 신복들이 계속 가잖아요. 2명은 자신들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죠? 하지 말고 명예롭게 정계 은퇴를 해. 그래서 여러분 자서전을 쓰는 거야. 자서전. 그런데 이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베스트셀러, 이게 뭐냐면 2차 자아실현. 그러다가 여러분이 드디어 다이하셨습니다. 사망하셨어요. 그 여러분 가족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자. 이게 바로 뭐냐면 3차예요, 3차. 3차 자아실현.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1차 자아실현도 힘든 상황에서 과연 3차 자아실현까지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거냐. 해방공간에서 첫 번째가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누구하고 동급이냐? 김구하고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돼. 우리나라 교육을 개혁해 가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바로 4차 산업혁명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새로운 사고를 가진 새로운 세대가 바로 교육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실현인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우리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바로 인간 본연의 가치를 바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측면에서 바로 현재 교육 시스템이 운영이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그러면 상대평가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1번, 2번, 3번 다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는 1번 대학 어디가 생각합니까? 1번 대학? 2번 대학, 그죠? 요걸 뭐라고 그래? 학교 서열합니다. 요것을 해체시켜야 돼. 응?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그죠? 전교 1등 하는 친구입니다. 누구하고 경쟁하느냐? 여러분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을 해요. 전교 1등을 두고 경쟁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줘요.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학교 서열합니다. 바로 이것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바로 인간다운 교육, 우리 인간의 존엄성 구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 단계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이때 내세웠던 네 번째 명분이 뭐냐? 수능 절대평가였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그런데 이 수능 절대평가 현 정부에서 도입하려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숙려제로 돌렸습니다. 그럼 다음 정부에서 이 수능 절대평가 도입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엄마들이 반대. 엄마들이 왜 반대합니까? 모든 엄마들은 환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자식이 제일 잘났거든. 응? 우리 자식은 공부만 하면, 그죠? 우리 자식은 원래 머리가 좋아.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 그럼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 못 갔잖아요. 1년 재수하면 우리 자식은 서울대 간다고 생각해. 아니, 시험 봐서 서울대 가야 되는데 절대평가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엄마들이 반대. 두 번째, 누가 반대합니까? 대학에서 반대. 응? 지금 현재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관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실력을 보고 뽑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수능인데, 아니 절대평가 해놓으니까 1등 한 애가 성적 편차가 너무 크네? 어떻게 돼요? 우리 딸에게 신입생 선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제2의 새로운 입시 제도가 나와요. 대학이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형태의 학교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도입한 제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한 5년 전에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후가 되는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나 2학기 때 시험 안 보고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뭐 산업 현장에도 가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후배들이 했습니까? 자유학기제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것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자유학년제입니다. 여러분, 자유학기제를 경험 안 했다는 거 보니까 좀 나이가 좀 있네, 그지? 자유학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답안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시험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의 특성은 뭐냐면 교육 행정입니다. 항상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되느냐? 교육 과정에서 찾아야 돼. 바로 체험학습에 강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학생도 한 개인으로서 존엄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주면 학생들이 자, 학교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저희 집 옆에 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 집 바로 옆에. 자, 이 골목 하나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염색하고 학교 다닌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추리닝이 입고 학교에 간다. 뭐 추리닝은 입을 수 있었겠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남자친구하고 같이 손잡고 학교에 들어간다.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잖아,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걸 존중해 준다. 바로 그런 학교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게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성을 자, 적극적인 능동성, 그 다음에 자율성, 요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뭐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적극성을 자,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여러분 스스로 학교를 선택해서 갔습니까? 아니죠, 그죠? 학교 선택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다음에 가고 싶은 학교를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학습의 자율성.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학교 운영의 민주화. 민주화의 이런 관점들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자,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이제 그 기출문제입니다. 정보교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상투적인 대답이죠. 상투적인 대답입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왜 학생들이 수동적이에요? 왜 학습에 흥미를 잃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택 과목 모두가 여러분의 능력 적성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뭐 여러분들이야 뭐 그냥 껌이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학책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한숨 쉬면서 책 덮어버리죠, 그죠? 첫 번째는 뭐야? 학습자 개인의 적성, 능력, 흥미를 고려한 학습 내용 구성이 되겠죠. 가장 상투적인 겁니다. 상투적인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응? 상투적이죠. 학습의 수동성을 극복하려면 자, 무엇으로 답안지를 써야 돼? 능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같으면 자, 두 번째 뭘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능동성입니다.
학습의 자발성을 유도해야 되겠죠. 학습의 자발성은 어떻게 하면 자발성이 유도되겠습니까? 학습의 주체가 교사여야 돼? 아니면 여러분이어야 돼?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학습의 자발성, 적극성이 유도되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교수 학습 과정에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학습자. 참여해야 되죠. 그러면 바로 학습은 어떻게 돼?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돼야 되겠죠. 학습자. 그죠? 그럼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자,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서 쓰라. 여러분에게 사례를 들어서 써라. 그럼 여러분들은 자, 어떤 사례를 들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일부러 지웠어. 여기 보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되어 있는 내용이 있잖아. 발견학습이든 프로젝트 학습이든 아니면 플립 러닝이 되든 하브루타가 되든 그죠? 그 방법 하나를 예로 들어서 근데 출제위원이 여러분을 많이 배려해서 어떤 학습의 유형 하나를 콕 집어서 여기 학습이 가진 특징을 통해서 바로 문제점을 학습을 이용해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럼 가장 아주 훌륭한 출제위원이고 사례 하나를 들어서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쓸 수 있어야 돼. 항상 기출문제를 왜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답안지를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요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 요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뭐냐? 바로 기출문제예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출문제는 동형입니다. 동형이야, 동형. 동형은요, 두 가지가 있어. 형식의 동형이냐, 내용의 동형이냐. 그런데 기출문제는 내용의 동형이 아니고 형식의 동형이야. 내용의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런 문제는 안 나와. 형식의 동형이야. 형식이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자, 여러분 그 작년도에 이 기출문제 3문의 2번에 있잖아. 자, 수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학습자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슨 학습을 이용해서 유도 방안을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식의 동형 이렇게 말을 해. 형식의 동형.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라. 그 다음에 극복 가능성을 봤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있죠? 2페이지 또 이 연관시켜서 교재 이 부분들을 같이 보고 또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